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 서울시 9급 기출문제 첫 번째. 오늘날 법률유보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보시면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재도 마찬가지고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이제 우선 학설이 대립이 되고 있고요. 침해 유보설, 신침해 유보설, 권력행정 유보설, 급부행정 유보설, 전부 유보설 뭐 이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다 비판이 있고 그 중에서 지금 판례가 취하고 있는 입장은 중요사항 유보설인데 중요사항 유보설. 그런데 이 중요사항 유보설의 별칭이 있죠. 별칭이 바로 본질성설입니다. 본질성설. 이 두 가지를 좀 둘 다 여러분들이 포함해서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먼저 기준을 잡으시고 국민의 기본권, 기본권에 뭐라고 하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누셨죠. 나누시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법률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는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물론 조직법상 근거가 아니라 작용법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법률유보가 적용이 되는데 그 다음 사항에서 들어가서 그것이 본질적 사항이냐 아니냐. 1단계, 2단계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에서 법률유보 원칙이 적용되는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질적 사항이냐 아니냐 나눠가지고, 만약 그것이 본질적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의회유보 원칙, 의회유보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본질적 사항이 아니면 그대로 법률유보만 적용되는 것이죠. 법률유보가 적용된다. 밑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얘는 법률유보 원칙 적용을 받지 않겠죠. 법률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뜻은 행정부가 알아서 판단을 한다. 즉 행정유보가 적용된다라는 뜻입니다. 행정유보. 유보는 맡긴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의회에 맡긴다, 법률에 맡긴다, 행정에 맡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제 2단계죠. 2단계 논의로 넘어가시고 이렇게 가면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의회유보 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 부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2단계, 이 2단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성설의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법률 우위 원칙, 우위 원칙은 소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 말하는 것이죠. 법률 유보 원칙, 유보 원칙은 적극적 법률적 합성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법률 우위 원칙은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법률이 있을 때 그에 위반하지 말라. 있는 법에는 위반하지 말자. 이런 뜻이고, 법률 유보 원칙은 법의 근거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법이 없을 때 법의 근거를 둬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고, 침해 유보 원칙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학설 중에 하나가 이제 침해 유보설, 그쪽 이제 학설 얘기하는 것이고, 과잉 금지 원칙과 신뢰보 원칙은 왜 던졌냐? 이거는 불문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하고 비교를 하시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법률 유보는 반드시 성문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법에 위반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을 때 법률 우위 원칙은 그것이 성문법에 위반돼서도 안 되고 불문법에 위반돼서도 안 되고 불문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라는 법률 우위 원칙 때문에 밑에 불문법원으로서 비례원칙, 과잉금지 원칙, 침익적인 처분일 때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의 원리, 신뢰보 원칙에 대한 언급이 같이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게 되면 2번 사인의 공법행위, 사사록을 사자죠. 사인, 개인의 공법행위,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사인이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사인의 공법행위인데, 사인의 공법행위하면 보통은 이제 신청과 신고 두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신청, 신고.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족적 공법행위가 있을 수 있고 사인의 공법행위 자체만 가지고 자족적 만족스러운 거죠. 그 자체만 가지고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는 게 있죠. 이거는 사인의 공법행위가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에 전제조건이 될 때 그런 걸 우리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라고 합니다. 신청과 신고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신청, 허가 등을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쪽에 해당을 할 테고요. 허가 처분이 있어야만 금지 해제의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신고 같은 경우에 본래적 의미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말하는 것이죠. 적법한 신고만 있으면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금지 해제라는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된다. 요거는 이제 자족적 공법행위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신고 중에서 금지 해제적 신고도 있고 정보 제공적 신고도 있고 이렇게 있죠. 금지 해제적 신고 쪽은 그거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포함이 되지만 정보 제공적 신고, 경찰 신고나 화재 신고와 같은 정보 제공적 신고는 금지 해제라는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그런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공법적 효과가 없습니다. 공법적 효과가 없으니까 정보 제공적 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지해제적 신고와 그 다음에 정보제공적 신고에는 둘 다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 정보제공적 신고 쪽은 사인의 공법행위가 아니라는 점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인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죠. 사인의 행위만으로 공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이게 바로 자족적 공법행위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반사적 결정이라고 말을 하죠. 반사적 결정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행정요건적 공법행위, 사인의 공법행위의 종류 말하는 겁니다.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전입신고 수리 여부의 심사 시에 고려해야 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사건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09년도 사건입니다. 2009년도 전까지라고 하게 되면 전원합의체 판결이고요. 그 전까지는 주민등록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등 다른 공법상 법률관계와 관련되는 법률도 함께 고려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 판례가 변경이 되면서는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의 거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지 여부, 즉 주민등록법만 고려를 하도록 했던 것이 이제 변경된 판례가 됩니다. 하지만 또 주의해야 될 점은 그 종전 판례든 최근 판례든 간에 양쪽 다 실질적 요건이 신고 요건 안에 포함되는 것은 매 한 가지가 되겠고요. 종전 판례에 따라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수리를 위한 신고고 최근 판례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주민등록법만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것은 분명히 기재사항 구비 서류와 같은 형식적 요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 요건이기 때문에 최근 판례를 따른다 하더라도 수리를 요한 신고인 건 매한가지고, 그래서 최근 판례든 종전 판례든 수리 거부가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있어서 전부 다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의 수리와 허가제에서의 허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역시도 행정요건적 공법행위고 허가의 신청도 역시 행정요건적 공법행위고 그에 대한 수리 그리고 그에 대한 허가 둘 다 금지 해제라는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거 마찬가지고 수리도 허가도 둘 다 처분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동일한 건 아니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의 수리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수리 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노동조합 전입신고라거나 주민등록 노동조합 설립신고라거나 주민등록 전입신고라거나 이와 같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 같은 경우에는 그 수리가 준법률 행위적 행위로서 수리입니다. 하지만 외부 변수가 적용이 돼가지고 복수법령 적용될 때라거나 아니면 인허가 의제 제도가 적용돼서 다른 법이 적용될 때의 경우에는 그것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것은 맞는데 그 수리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된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부터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있어야 되지 복수법령 적용이나 인허가 의제 적용 같은 외부 변수, 특수 변수 들어올 때는 법률행위적 행정입니다.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 따라 파악하시면 되겠고 허가제
화재에서의 허가, 이거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로서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을 하죠. 하나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 하나는 명령적 행정이 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명령적 행위 허가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밖에 사람 소리죠? 예, 제 핸드폰 소리인 줄 알고, 예. 핸드폰에 지금 주머니에 넣고 있어서 깜빡하고 갖고 와서. 예, 현재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예,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규정은 개별법에만 두고 있습니다. 일반법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17조에 신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조에 가게 되면 신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17조, 40조 이와 같이 주로 논의되는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청, 신고에 대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긴 하지만 그 행정절차법의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일반적 근거는 아닙니다. 그 일반법은 아니고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죠. 민원이라는 것은 수익적 처분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수익적 처분의 신청,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규정이 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반법은 아니죠. 3번 행정행위의 표시 요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시 요건, 표시라는 표현을 썼네요. 송달과 도달 그리고 고시공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죠. 우선 우리 행정절차법 제40조 14조, 40조는 아까 얘기했던 신고고 14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처분은 원칙적으로 송달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요. 15조 1항에 따르게 되면 그 송달은 그 송달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송달의 도달이죠. 송달의 도달, 이게 원칙이죠. 14조 1항에 15조 1항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조 4항하고 15조 3항에 보시게 되면 14조니까 4항입니다. 14조 4항하고 15조 3항에 보시게 되면 그것이 개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방금 전에 송달은 개별처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개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한 경우에는 고시나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 15조 3항으로 갑니다. 14조 4항은 4 플러스 4는 8이고 15조 3항은 5 플러스 3은 8이기 때문에 8을 맞춘 겁니다. 입법자의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배려였었고요. 15조 3항에 보시게 되면 개별처분인데 송달이 아니라 고시 공고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며칠? 14일입니다. 14일이 지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문서의 효력이죠. 문서의 효력, 공고 문서의 효력, 송달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처분의 효력이 같이 발생하죠. 효력 발생일을 14일로 고시공고는 두고 있습니다. 송달은 도달 이렇게 되고요. 송달 장소에서 송달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저 얘기를 하려면 밑에 거 먼저 볼까요? 2번 보세요.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 14조 얘기들입니다. 14조 얘기들인데 우편 방법, 교부 방법, 그 다음에 메일 방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중에 교부에 의한 송달이 지금 1번입니다. 교부에 의한 송달, 교부할 때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처분에 직접 상대방을 못 만나더라도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원, 그래서 경비원하고 비교하는 판례도 있었고요. 경비원한테 권한 위임한 판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경비원하고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비교하시고요. 그게 삼성화재 보험 얘기하는 것이었었고 삼성화재 보험회사에서 보험주식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문서 수발을 하는 아르바이트생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직원들 다 퇴근한 토요일 오후 저녁이라고 하더라도 그날 효력이 발생한 게 맞다. 그거는 자신의 직무가 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직무가 그 아르바이트생은 문서 수발이 자기 직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에 전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경비원은 원래부터 자기 직무가 문서 수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비원 손에 들어갔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우선 판례 두 개 비교하시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문서 수발을 보통 권한 위임을 받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 그 권한 위임은 아닙니다. 우리 공법관계에서 권한 위임은 아니고, 그냥 문서 수발에 대해서 보통 이제 경비원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상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경비원 손에 들어가도 그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위임을 받았다라는 전제가 있냐 없냐를 비교하셔야 됩니다. 위임을 받았으면 경비원 손에 들어가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임을 받은 바가 없으면 원래 경비원의 직무는 문서 수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땐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원래부터 직무가 그 문서 수발이기 때문에 그 손에 들어가면 무조건 효력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뭐 사무원, 피용자, 뭐 그다음 동거인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7살짜리 아이한테 주게 되면 효력 발생 안 하고 8살짜리 아이 학교 다니고 나서부터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 보통 우편의 방법은 이제 상대방한테 받았냐 안 받았냐 사인 받지 않죠.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됐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그렇지가 않죠. 이건 뭐랑 비교해야 돼요? 내용 증명이나 아니면 등기 우편과 비교를 하시는 거죠. 등기 우편은 상대방 사인 받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도달됐다는 사실을 피고 쪽에서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을 해야 돼요. 증거를 통해 입증을 해줘야지 그때 효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는 그 날짜에 효력이 발생했다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추정은 언제나 반증으로 서로 깰 수 있습니다. 반대 증명을 반증이라고 하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한한다. 그렇죠. 메일 발송하는 거 얘기하는 건데, 처분 메일 발송할 때 우리 뭐 메일 발송해도 되겠습니까? 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메일 계정 알려주죠. 동의가 기본입니다. 동의가 있어야 되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한다. 그렇죠. 수령 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한다. 등기 우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내린 후에 대법원이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해서 위법 무효라고 선언을 하였다면 해당 처분의 효력은 어떠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뭐부터 떠올라야 돼요? 헌법재판소법,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제47조 1항 2항에서 2항 부분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법 47조 1항 2항에 보시게 되면, 물론 그것이 위헌법률 심판이든 아니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든 헌법재판소법 41조 2항에 있는 위헌법률 심판, 그 다음에 68조 1항 2항에 있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그리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다 상관없고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 내려버리게 되면 첫 번째 기속력이 발생한다. 이게 있고, 기속력 이 문제도 많이 나오죠. 기속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47조 2항에 보게 되면 헌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원과 달리 추상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대세효가 인정이 되고요. 대세효,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은 법규명령도 못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은 대세적으로다가 효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장래효가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해가지고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이 소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대세효하고 장래효하고 이거 두 개를 비교하시는 거야. 두 개를 비교하셨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이라고 했죠. 대법원, 이건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제107조 2항이죠. 107조 1항에는 위헌법률 심판, 107조 2항에는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 1항의 위헌법률 심판은 법률, 그 다음에 2항의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는 법규명령에 대한 규범통제 규정이 되는 것이고, 이제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107조 2항에서 대법원이 그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의 최종적 심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하급법원, 각급법원도 심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이 심사하니까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된다. 위헌위법이라는 것이 확정된다라는 것이죠. 하급법원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최종적 심사 확정이 됐다라고 전제했을 때 대법원은 일반 법원이죠. 일반 법원이니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 있어서요. 이게 인정이 안 되죠.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는 대세효가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와 같이 위헌위법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보에 게재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입법을 했던 행정기관이 스스로 폐지해야, 그래야만 제거가 되는 것이죠. 법규명령이. 그 다음에 이 장래효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 부분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래효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장래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소급표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4개를 나눴죠. 첫 번째, 이건 지금 위헌 법률 심판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헌 법률 심판. 당해 사건, 그와 같은 위헌 결정이 나오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계기 마련 사건, 위헌 결정의 계기를 마련한 당해 사건. 그 다음 두 번째, 동종 사건. 동종이라는 것은 규범 통제가 역시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규범 통제가 들어가 있다. 즉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가 있다라거나 헌재 쪽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들어가 있다라거나 그 법원 쪽에 이렇게 규범 통제가 들어가 있는 사건, 동종 사건. 그 다음에 병행 사건. 아직까지 규범 통제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당의 법률이나 법률 조항이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취소 소송은 들어가 있는 사건. 여기 바로 병행 사건, 불복이 들어가 있는 사건. 그 다음에 일반 사건, 당의 법률이나 법률 조항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불복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건. 여기서 이제 2개를 나누고, 2개를 나눠서 불가쟁력이 발생했냐 안 했냐. 불가쟁력이라는 것은 취소 재결, 취소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불가쟁력이 발생 안 했다, 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우리 대법원, 헌재는 이제 이익형량하니까 대법원 가지고 보게 되면, 대법원은 이제 일반 사건에 몸통을 반으로 쭉 잘라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죠. 여기까지는 소급표가 인정되고 여기에는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헌재법 제47조 2항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는 장래효를 인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과연 소급표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소급표가 인정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 위헌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다?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처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처분시기 때문에 시간 순서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었습니다. 1번 처분이 나왔다. 2번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였다. 3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4번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였다. 5번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처분이 나온 1번 그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법률 상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장래효라고 하게 되면 5번 위헌 결정이 나왔을 때부터 그 법률 조항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대로 적법,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소급표가 과연 인정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위헌위법 명령규칙심사 쪽에는 이와 같이 장래효 규정이 없습니다. 장래효 규정이 없으니까 저 법규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나와서 위법 결정이 나와서 확정되면 그건 뭐예요? 원래부터 무효였던 겁니다. 장래효 규정이 막는 게 없기 때문에 원래부터 무효였던 거니까 소급표가 인정되냐 안 되냐라는 판단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고 처분이 위법해질 수가 있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그래서 헌재의 위헌 결정 쪽하고 대법원의 위헌 결정 쪽에 법률과 법규명령 쪽의 차이점부터 먼저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질문이 처분의 효력입니다. 처분의 효력 쪽은 헌재 위헌 결정이나 대법원의 위헌 결정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효력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위헌법률 심판과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위헌인 법률 2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 있겠고, 근거한 처분. 그 다음 2번째,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에 근거한 처분.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에 근거한 처분. 규칙에 근거한 처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둘 다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행정쟁송의 측면하고 그 다음 2번째 국가 배상의 측면하고 2개를 비교해 보시게 되면
1차적 권리구제로서 행정쟁송 쪽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적 권리구제로서 손해배상, 국가배상 쪽에 위헌인 법률이나 위헌 위법한 명령규칙에 근거한 처분은 이것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다. 취소사유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대법원이 위헌 위법하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그것이 위헌인지 또는 위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반 국민의 관점에선 명백할 수가 없죠. 중대 명백성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게 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는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배상의 측면에 있어서는요. 법률이나 법규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거는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 주의 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과실이 여기서 과실 없음이라는 특징이 나오게 되죠. 과실 없음. 취소 사유와 과실 없음이라는 특징은 그것이 위헌법률 심판이든 아니면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든 차이가 없습니다. 소급표 부분에서는 이제 장래후 규정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고 효력 부분에서는 처분의 효력은 차이가 없고요. 근거법령이 위법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내려진 처분이기 때문에 그 효력은 적법한 것으로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장래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헌재 쪽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거법령이 위법하다는 것이 밝혀지기 전에 내려진 처분이다. 그러니까 처분이 나온 시점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위헌 위법하다라는 결정이 나온 시점이 뒤쪽에 있다는 거야. 뒤쪽에 있다. 과연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겠는가? 그게 인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법한 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문제 없다고 했죠? 당연히 이거는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장래후 규정이 위헌 위법 명령규칙 심사 쪽에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없습니다. 이거 지금 섞일까봐 질문한 겁니다. 근거법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의 근거한 처분은 당연무효다. 이게 이제 질문한 핵심이죠. 취소사유고요. 근거법령이 위법한 경우에는 요건 이제 위법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이나 3번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1번은 무조건 틀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했는데 부존재라는 것은 외부의 의사표시가 됐냐 안 됐냐 이 문제죠. 행정청에 외부 표시가 됐냐 안 됐냐 이미 처분이 나와서 송달이 됐기 때문에 외부 표시는 이미 돼 있는 상태입니다. 돼 있는 상태니까 부존재라는 말 자체는 아예 성립될 수 없고요. 하자의 중대성은 인정이 되지만 내용적 하자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중대한 하자라고 일반적으로 보죠. 여기서 이와 같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위헌위법한 명령규칙에 근거한 처분은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 법규명령, 법규명령 그 조항이 없어서 위법해지는 거니까 이건 법률유보 원칙 위반입니다. 법률유보, 법률 우위 위반은 내용상 하자죠. 내용상 하자는 중대한 하자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죠. 명백성이 없기 때문에 취소 사유다. 취소의 대상이 된다. 이것도 2번하고 아예 충돌이죠. 2번하고 아예 충돌이니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틀려줘야 되는 건데 취소 사유가 맞는 것이고요. 처분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맡긴다. 이건 대도 않는 소리고요. 처분행정청의 임의적 무슨 판단에 맡기겠습니까? 5번 인가입니다. 인가.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하게 되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나눠지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금지 해제, 즉 의무와 관련이 되어 있는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는가 하면 권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죠. 의무 관련성 맺었냐, 권리 관련성 맺었냐에 따라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이 나눠지고 명령적 행정에서는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과 함께 의무를 해제시키는 허가 및 면제가 있을 수 있겠죠. 하명, 허가, 면제. 그 다음 형성적 행정이라고 하게 되면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이제 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가는 국가 등이 사인의 후견적 지위에서 후견인의 지위에서 일정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는 거죠. 동의를 통해서 비로소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로서 보충적 행위입니다. 보충적 행위.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청의 보충적 의사표시를 인가라고 한다. 인가의 정의를 그대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3자의 법률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킨다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존재하고 있는 제3자의 법률 행위의 효력을 인가를 통해서 비로소 완성을 시켜준다.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행위는 안 됩니다.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인가가 이루어진다. 인가의 전제가 되는 기본행위와 인가죠.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 적법한 인가가 있으면 하자는 치유가 되는 것이다.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시고 3번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 사실행위는 안 되고 법률행위만 된다고 했는데 공법상 행위도 있을 수 있고 사법상 행위도 있을 수 있다. 뭐 당연히 법률행위라는 것은 양쪽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로 모아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정관변경 허가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정관변경 허가. 그러니까 정관변경 허가를 하게 되면 그게 공법상 법인의 전관변경 허가일 수도 있고 사법상 법인의 전관변경 허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법상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조물법인과 같은 공법상 법인 쪽이 있을 수 있겠고 민법상 재단법인과 같은 사법상 법인 쪽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정관변경 행위가 공법상 법인 쪽이라고 하게 되면 공법상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법상 재단법인이라고 하게 되면 사법상 행위가 되는 것이고 둘 다 정관 변경 허가를 통해서 비로소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 공법상 행위, 사법상 행위 둘 다 있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밑에 4번은 뭡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법상 행위가 되는 거죠.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행위가 일반적으로 임원이 이사로 보통 많이 등장을 하죠. 인가의 대표적인 예이다. 뭐 대표성을 이게 갖는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주로 나오는 건 맞죠.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거는 사법상 행위에 대한 인가가 이루어진 경우가 되겠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 원래 교육 서비스는 국가가 줘야 되는 건데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도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신청을 전제로 한다. 이거는 쌍방적 행정행위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가는 100% 쌍방적 행정행위죠.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동의를 해주는 거지 신청을 하지도 않는데 국가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3자들의 법률행위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네 빨리 가서 인가해줘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와서 신청을 해야지 가능한 거고요. 2번 이 부분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건 이제 사실은 협의의 소익에 대한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해서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거나 무양이송을 제기하면 과연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될 수 있겠는가? 이랬을 때 기본행위의 하자가 없는 경우하고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고 기본행위만 있었습니다. 기본행위만 있으면 이게 이제 무효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효 상태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유효 상태로 전환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행위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기본행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제3자의 법률 행위로서 기본행위 얘기를 하면서 앞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얘는 인가가 없는 상태고 얘는 인가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무효인 행위가 유효인 행위로 전환이 될 수가 있겠느냐? 위에 건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밑에 건 전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에 게 인가죠. 위에 게 특별히 하자가 없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하죠. 유동적 무효 상태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 이제 통일을 앞두고 이제 임진각 판문점 근처에 이제 그쪽의 사람들이 이제 땅 투기 들어가겠죠. 땅 투기 이제 들어가야 정상이고 들어가는 걸 막으려면 거기다 뭘 묻겠습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묶을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라는 제3자의 법률 행위는 기본행위 아직까지 효력이 없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만 비로소 그 토지거래 계약 행위에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라는 인가가 나오게 되면 비로소 유효한 것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효력 발생 요건,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효력 발생에 대한 문제. 이건 진짜 인가 문제가 맞습니다. 이건 효력 발생에 대한 문제. 그런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기본행위 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행정행위가 아니죠. 행정행위가 아니니까 공정력이라는 것이 없고, 만약 그것이 법에 위반되는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거는 확정적 무효 상태입니다. 확정적 무효 상태. 이건 확정적 무효 상태인데, 만약에 인가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돼버린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이 인가 처분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되냐? 인가가 하자를 치유시키는 하자 치유의 변수가 돼줘야 되는 건데, 인가는 단순한 효력 발생 요건이지 하자를 치유시켜주는 사후적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 치유의 효과는 없다. 만약에 하자 치유의 효과가 있다면 인가를 통해서 효력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게 허용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행위 하자를 주장하면서 인가를 제거를 해버리면 다시 무효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행위를 다투려고 하고 있는 원고의 목적 달성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자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한 인가 처분에 대한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반대로 보면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단순한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인가의 전제가 되는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 적법한 인가가 있으면, 그러니까 인가 자체에 고유한 위법은 없다는 거예요. 주체 절차 형식 등의 고유한 위법은 없습니다. 그 하자는 치유가 된다, 치유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고요. 6번입니다. 하자의 승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14년부터 좀 정상적으로 문제가 출제되네요. 좀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하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 사이에 있어서 과연 하자가 승계가 되는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얘네들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하자 승계의 문제 패턴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하고 1번, 2번, 4번, 5번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원칙대로 하자 승계론에 따라서 파악을 했던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저 3번이 바로 기결력 이론 구속력설을 적용했던 판례의 3개 중에 하나죠. 구속력설 기결력 이론을 적용했던 판례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사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 이거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 사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보조금 지급 배제 결정 사건 하나 있었고, 총 3개입니다. 3개.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과 수용재결 처분, 그 다음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그리고 보조금 지급 배제 결정 처분 사건, 이렇게 3개인데 그 중에 지금 3번 얘가 등장을 하고 있고, 기결력 이론이 언급된 판례는 하자 승계를 인정했던 판례겠죠.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1일 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6월 달에 하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은 그 법적 효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표준지를 가격을 매기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몇몇 개 표준지를 바탕으로 그 개별 토지 가격을 기초 지자체에서 매기게 되는데, 어떤 표준지를 갖다가 개별 공시지가를 매기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게 하나의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다음 재개발 사업 인정과 수용 재결, 저거는 공용 수용 절차에서 사업 인정 1단계, 그 다음 토지 조서, 물건 조서 작성, 2단계, 3번 3단계 협의 취득 단계, 협의가 성립이 안 되면 수용 재결 단계, 이렇게 4단계로 가죠. 사업 인정, 조서 작성, 그 다음 협의 취득, 그리고 수용 재결. 여기서 1단계에 있는 사업 인정, 그 다음에 4단계에 있는 수용 재결, 그 두 개가 처분 아니겠습니까? 저 사업 인정은 특허죠. 특허. 공용 수용권을 설정해주는 특허. 그 다음 수용 재결은 대리죠. 대리.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있어서 합의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중간에 토지 수용위원회가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대리, 이렇게 되는데 쟤네들은 서로 법적 효과 전혀 다르죠. 사업 인정이 있게 되게 되면 그러면 공용 수용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특허죠. 사업 시행자에게 공용 수용권을 설정해 주게 되고, 그 다음 토지 소유자는 그 사업 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지 내에 있는 그 토지에 대한 보전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공용 수용권과 토지 보전 의무 부과라는 법적 효과. 그 다음 수용 재결이 나오게 되면
토지 소유권이 사업 시행자에게 넘어가게 되죠. 토지 소유권 이전. 그 다음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권, 보상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서로의 그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고요. 보충력 편입 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체 등위 판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신체 등위 판정이 잘못돼가지고 보충력 편입 처분에 하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려고 해. 근데 보충력 편입 처분 쪽에 불가정력이 발생을 한 겁니다. 물론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은 보충력 편입 처분을 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죠. 이렇게 2개 이상의 행정위가 연속해서 행해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행처분의 효력이 후행처분의 요건을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보충력 편입 처분이 전제가 되는 것은 맞겠지만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공익근무요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개가 하나의 법적 효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고요. 그다음 표준지 공시가 결정과 과세처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3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다시 3개 기억하십니다. 기결력 이론. 첫 번째, 개별 공시이가 결정과 양도속세 부과처분, 표준지 공시이가 결정과 수용재결 처분, 그다음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과 보조금 지급 배제 결정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부 다 선행처분이 도저히 다툴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앞에 있는 공시지가 2개는 그 사람한테 통지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다툴 것을 기대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 친일 반민족 행위자 결정 같은 경우에는 통지를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툴 수가 없었고, 그 다투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후행처분에 의해서 직접적인 권리침해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선행처분 때문에 나온 건데, 선행처분을 다투는 게 전혀 불가능한 상황인데 후행처분을 받아들여라 라고 하게 되면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없다. 이게 판례 논리죠.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기속력, 기결력, 구속력이 인정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하자 승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기결력의 추가적 성립 요건을 깼던 판례 3개였었습니다. 7번 재량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법원은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그냥 표현을 좀 이렇게 돌렸었는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냐 마냐 이 문제입니다.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냐 마냐. 독자적 결론을 도출을 하는 우리가 재판 방식, 심사 방식을 대체 판단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체 판단 방식. 그러니까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법을 적용시켜서 한번 결론을 도출해 보는 거죠. 법원이 스스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해 보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하고 행정청의 한 행위가 그 결론에 있어서 달라버리게 되면 무조건 위법. 이게 바로 대체 판단 방식, 독자적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 적극적인 심사 방식입니다. 적극적인 심사 방식인데 기속행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재량행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재량행위는 정당부당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스스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고, 소극적 심사 방식으로서 재량의 한계를 넘어왔나 안 넘어왔나 이것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이죠.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 법원은 스스로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에 그 결론에 비추어 그냥 비교해서 다르면 무조건 위법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넘어선 것인지를 판단한다. 뒤에 얘기는 맞는 겁니다. 한계를 일탈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앞부분에서 그렇게 도출해서 결론에 비춘다,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재량행위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각하할 것이 아니라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여 그에 대한 해당하지 않으면 청구를 기각해내나, 각하하지 말고 기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종래에 자유재량행위 이론이 적용되던 시절에는 재량권에는 한계라는 게 없었습니다. 종전 상황입니다. 종전 상황. 그 다음에 최근 우리 행정법은 재량의 수축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재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지금은 재량권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있죠. 한계가 없다라고 봤어요. 자유재량행위 이론 적용되던 시절. 그다음 지금은 이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봤냐? 옛날에는 이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전부 다 정당부당의 문제만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당부당. 여기서는 정당과 부당의 문제만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계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량권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무제한적인 자유재량은 아니다. 백지재량은 아니다. 편의재량은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는 정당부당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겠지만은 한계를 넘어가 버리게 되면 여기서는 적법 위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나오고 있죠. 27조에 보게 되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한계를 일탈 남용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위법해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부당의 문제이니까 이거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행정소송의 한계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그냥 각하할 문제가 아니라 뭘 보라는 거예요. 넘어와서 위법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걸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1구간, 2구간 이렇게 봐가지고 1구간에 멈춰 있다면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때 기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적법이니까 바로 각하해야 될 문제는 아니다.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재량에 비해서 더 큰 재량의 범위가 부여된다. 행정재량과 비교했을 때 계획재량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그 특유의 한계 범위로서 형량명령이라는 게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법이 정한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어선 경우에 재량의 일탈이라고 한다. 재량의 하자 사유는 일반적으로 4가지가 있다라고 보죠. 첫 번째 1단계는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위반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재량행위인데 근데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사건의 범위 내에서 불문법상 조리상으로는 기속행위로 파악이 될 때, 그럴 때 그 기속된 재량이 영으로 수축된 방향과 다른 방향의 처분을 하면 그것도 재량의 하자입니다.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 위반. 그 다음 두 번째는 재량의 불행사와 해태죠. 2단계 불행사 해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익 형량을 전혀 함의 없이 무조건 직위해제를 했다. 이런 경우. 해태라는 것은 중요한 이익을 누락시켰다는 거죠. 형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이익을 누락시켰다. 그 다음 3단계가 재량의 일탈이죠. 6월의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문법상 재량의 외적 한계로서 6개월을 넘어서서 7개월 영업정지를 해버리면 재량의 일탈. 그 다음에 6개월의 범위를 준수하긴 했는데 5개월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례원칙상 3개월까지가 적법한 거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걸 재량의 남용이라고 하죠. 재량의 이건 내적 한계 일탈입니다. 영으로의 수축 위반, 재량의 불행사와 혜택, 재량의 일탈, 재량의 남용, 이렇게 1, 2, 3, 4단계 순서에 따라 재량의 하자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8번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재정권자를 기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75조와 95조의 얘기죠. 75조에는 시행령으로서 대통령령, 95조에는 시행규칙으로서 총리령과 부령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이름을 저렇게 붙이게 되죠. 법규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만들면 그런 것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게 되고, 국가기관이 제정한 행정입법, 행정입법을 우리가 명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명령이 무엇을 동반하고 있느냐, 법규성, 법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동반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만약에 동반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런 것을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명령, 즉 행정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법규성이란 건 과연 뭘까요? 두 개의 차이는 둘 다 내부적인 구속력은 가지고 있는데 외부적인 구속력 가지고 있느냐, 대외적 구속력, 외부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외부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법규명령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외부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미치는 구속력을 말하는 것이냐, 국민에 대한 구속력, 그리고 행정부에 대한 구속력, 그리고 법원, 사법부에 대한 구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입법부에 대한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에 대해서 법규명령 따위가 구속력을 미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 이 부분이에요. 법원, 이 법원에게 구속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법규명령은 법률과 함께 재판규범성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재판규범성, 즉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 처분의 적법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위법한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규명령 중에 위임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 75조와 95조에 따라 법률이나 상임명령의 개별적인 수권규범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5조의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 규정이 있죠.
구체적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95조에는 명시적인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75조에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규정이 95조에 그대로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95조에 있는 시행 규칙으로서 총리령 불령의 경우에 있어서도 포괄적 위임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위임 명령은 권리 의무 사항, 즉 법규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규 명령을 말하는 것이고,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임 명령, 법규 명령을 정하려면 위임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위임은 구체적 위임이어야 한다 이거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하위에 법규명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안 되죠. 이건 법규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얘기하는 거죠. 법규명령의 위법성 판단은 첫 번째, 수권상 한계가 있을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재정상 한계가 있을 수 있겠죠. 수권상 한계에 걸려버리게 되면 법규명령은 법률 유보원칙 위반으로 위법해지게 될 것이고, 재정상 한계에 걸려버리게 되면 법규명령은 법률 우위원칙에 위반돼서 위법하다라고 볼 겁니다. 법규명령도 역시 행정입법, 행정작용의 일종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법률 유보원칙과 법률 우위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판단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적법 속상 범죄죠. 처분이 적법하다고 자꾸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많이 속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속상하니까 범죄를 좀 저질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규명령을 만든 거죠. 적법 속상 범죄, 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적은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얘기하는 거죠. 얘는 포괄적 위임 금지 원칙. 두 번째, 법은 법률 사항 얘기하는 겁니다. 헌법에서 교원지 법정주의라거나 아니면 조세 법정주의라거나 아니면 죄형 법정주의라거나 아니면 손실보상이라거나 이와 같이 법률 사항,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라고 하고 있는 법률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라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 이거는요, 속은 법률 전속사항입니다. 법률 전속사항. 법률 전속사항, 이거는 앞에서 봤던 의회 유보가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의회 유보가 적용되는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되는 것이지 위임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요.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상위법령 위반 금지입니다. 상위법령 위반 금지. 당연히 상위법에 위반되면 위법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범은요, 위임범위 일탈금지입니다. 위임범위 일탈금지. 위임 받은 범위 안에서만 제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위임범위 일탈금지. 제는 전면적 재위임 금지죠. 전면적인 재위임은 안 되고, 어쨌든 위임을 받았으면 그 대강을 정한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재위임하는 것만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적법 속상 범죄 재입니다. 전면적 재위임은 허용될 수가 없고요. 형벌 규정의 위임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형벌과 관련된 문제는 법률로 정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하겠지만 뭐라고 했어요? 법률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회가 제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것은요, 범죄 구성 요건과 그 형벌의 종류 그리고 상한선 정도는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형벌 규정의 위임은 구성 요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범죄 구성 요건을 정하라 이겁니다. 형벌의 종류를 정하고 상한폭을 정하라. 상한과 폭을 명확히 해서 위임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9번입니다. 행정지도. 행정지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대로 행정절차법 제48조부터 시작해서 49, 50, 51까지 가는 것이었었죠. 도서의 공이었었습니다. 도서의 공. 첫 번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성 원칙이죠. 임의성 원칙은 48조 1항 후문에 임의성이 있었습니다. 전문에 뭐가 있었습니까? 비례성 원칙이 있었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정지도를 하라라고 하는데 그게 5번에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된다. 48조 1항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에 상대방의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48조 2항이죠. 임의성 원칙에서 연결되는 케이스고, 반대로 들어가게 되면 불이익 조치가 만약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 이상 임의적이지 않고 강제적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땐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취지 그리고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된다. 공무원이 하는 행위는 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행정절차법 49조 1항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 그닥 의미 없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거고요. 그 다음 이건 문서로 해야 된다. 이건 바로 49조 2항의 서면교부 요청권이었었죠. 도서의 공의 서면교부 요청권. 서면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문서로 하는 게 아니라 구두로 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10번입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이건 뭐 문제도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나온 김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절차 하자가 있냐 없냐라는 판단을 할 때 주로 문제가 나오는 건 뭡니까? 사전 통지, 의견 청취, 그리고 이유 제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사전 통지, 의견 청취, 이유 제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예, 사전 통지 들어갑니다. 사전 통지. 그 다음 두 번째 의견 청취 이렇게 들어가죠. 의견 청취. 세 번째 이유 제시 이렇게 들어가죠. 이유 제시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 절차를 흠결해서 위법하다라고 말을 하려면 첫 번째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예, 두 번째 그것이 의무사항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이렇게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겠죠. 예,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했을 때 의견 청취는 첫 번째 정식 청문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공청회가 있을 수 있겠고, 세 번째 의견 제출 약식 청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중간에 있는 청문하고 공청회는 어떻습니까? 얘는 명료 취탈, 그죠? 명료 취탈, 명하고 료하고 취탈, 탈취 뭐 상관없습니다. 얘는 그냥 원래대로 명료입니다. 명료. 개별법의 명문의 근거가 있을 때 실시해야 되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실시하며, 예, 2년 전에 새로 들어온 게 취탈이죠. 취탈. 청문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박탈할 때 그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사전 통지 기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안에 신청을 하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게 적용 대상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 의견 제출하고 사전 통지는 예, 적용 대상이 똑같죠. 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얘는 첫 번째 예, 인적 범위가 있을 수가 있겠고 물적 범위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인적 범위는 당사자 등이었었습니다. 당사자 등, 예, 당사자 등 자르는 거지. 당사자는 예, 처분의 직접 상대방 얘기하는 것이고, 등은 행정청의 직권 또는 예, 신청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 이렇게 되는 거죠. 참여시킨 이해관계인 절차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적 범위 들어가시면 얘는 불이익 처분 절차니까 의무부가 플러스 권익 제한 이렇게 들어가죠. 의무부가 플러스 권익 제한. 예, 의무부가 하는 처분이면 당연히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이 필요한 거고요. 의견 제출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고 사전 통지하고 차이가 전혀 없고요. 예, 그다음 여기서 권익 제한, 이 권익 제한에서는 거부 처분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기득권을 침해하는 허가 취소 같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예,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은 권익 제한 처분에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기대권을 침해하는 거부 처분, 소극적 불이익 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유 제시는 공통 처분 절차니까 모두 아무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의무사항 지금 질문한 거죠. 의무사항은 뭐를 봐야 되냐? 예외 사유에 해당하냐 안 하냐. 예외 사유 마이너스 들어가 버리면 의무사항이고, 의무사항인데 절차를 흠결했으면 위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사전통지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판 곤란이죠. 예, 긴급한 경우, 재판 등을 통해서 확정된 경우, 그 다음에 예, 곤란한 경우 사전통지.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의견 청취는 통째로 묶어서 들어가죠. 얘는 위에 있는 거 긴급재판 곤란 받고 플러스 알파 자기가 포기했을 때 긴급재판 곤란 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이유 제시 같은 경우에는 예외 사유가 예, 단복 미백 긴급 인정이죠. 단복 미백 긴급 인정. 얘는 단복미 곱하기 100 예, 단복미 곱하기 100 그 다음에 긴급 인정입니다. 예, 긴급 인정 이렇게 들어가면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으로서 그것이 명백할 때, 단순 반복 경미한 처분인데 명백할 때, 그 다음에 긴급한 경우에, 그리고 신청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유 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여기서 이제 또 특징적인 부분은 예, 여기 전부 다 긴급 들어가고 여기도 긴급 들어가고 여기도 긴급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처분 절차에 대해서 긴급한 경우에는 전부 예외 인정할 수 있다라는 공통 분모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 인정 이쪽이고요.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을 때 단순 반복, 그다음 경미한 처분으로서 이유를 명백히 알고 있을 때 경미,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긴급 잡았고 이유 제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쪽의 예외 사유지 이유 제시 쪽의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